자, 이제부터는 건축물의 이런 마감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감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중에서도 지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붕을 보면은 먼저 이제 금속 지붕이 좀 많이 쓰이죠. 금속 지붕이 많이 쓰이는데, 자, 일반적으로 뭐 아연을 의미하며 아연 금속의 여러 가지 금속을 합금시켜서 뭐 쓰는 금속 지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연이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징크라고 해요. 징크. 예, 징크라고 하고 아연이라고 하는 게 기호로서는 Z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징크 판넬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영어로 아연은 징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아연이 일반 철판 있죠? 철판이랑 잘 결합합니다. 잘 결합하고 가지고 그 녹에 좀 강해요. 녹에 좀 강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금속이랑 또 잘 이제 붙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 따라서 금속 지붕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뭐 그 여러 조인트도 좀 필요할 수가 있고 초기 설치 비용이 일부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와죠. 기와인데 뭐 시멘트 기와 그쪽 종류에 따라서 시멘트 기와, 점토 기와, 플라스틱 기와 그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멘트 기와, 점토 기와, 플라스틱 기와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재료의 특성이 있지만은 이제 시멘트 기와 보시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요 기와 같은 경우에는 움푹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이거를 암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거를 이제 습기화라고 하죠. 따라서 암기화와 습기화를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하면서 비가 오게 되면은 암기화를 통해 가지고 빗물이 배수될 수 있게 하고 이 습기화를 통해서도 빗물이 암기화 쪽으로 떨어지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화 같은 경우에 따라서 움푹 파여진 부분이 암기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습기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달라진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좀 가볍죠. 싼데 가볍고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누름 콘크리트입니다. 누름 콘크리트는 방수층 위에 타설을 해서 뭐 들뜨지 않게 하거나 이제 보호하는 콘크리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장점, 단점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이거를 왜 하게 되느냐 보면은 지붕 모양을 한번 봐볼게요. 지붕 모양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지붕이 있다라고 볼게요. 벽체가 있고 슬래브가 있고 이 지붕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누름 콘크리트를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느냐? 단열재. 지붕에도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단열재를 바깥에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설치를 하고 단열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단열재를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번 더 타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콘크리트를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열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누름 콘크리트고 누름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햇볕에 외부에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차피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커팅 일부 한 3m 간격 이 정도로 이제 미리 커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커팅을 줄눈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 바닥도 누런 콘크리트로 이제 많이 치는데 거기도 이제 커팅이 되어 있죠. 커팅이 되어 있는 이유는 콘크리트 자체를 수축하고 팽창하는 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커팅을 해놔가지고 균열이 발생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50에서 70m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70에서 100mm 정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물 구배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노령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배수구 쪽으로 물매가 잘 잡혀 있는지 어쩐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막방수죠. 도막방수도 그 재료에 따라서 뭐 우레탄 고무계 도막방수,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 아스팔트계 도막방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레탄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 일종의 뭐 본드 같은 거죠. 석유 자체로 만든 이러한 본드 같은 거고 접착력이 되게 강합니다. 접착력이 되게 강하고 아크릴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재료의 특성상
약간 좀 다른데 우레탄은 이제 석유 계통이니까 좀 냄새도 좀 나잖아요. 냄새 좀 많이 나고 하지만은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되는 거예요. 물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냄새는 적게 나지만은 건조가 빠르다. 건조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무 아스팔트계라고 하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석유계 합성고무 같은 거예요. 합성고무 같은 합성고무라든가 이 아스팔트에다가 합성고무 여러 가지 뭐 화학약품, 수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검은 거 있죠? 도로공사할 때 보면 아스팔트 깐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아스팔트 계열 석유로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무 아스팔트 계열 도마 방수를 다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 있죠. 샌드위치 패널은 어떻게 되냐? 요 그림을 좀 보면 되시는. 그림을 보면 되는데 단열재가 있죠. 단열재. 특히 이 단열재가 어떤 단열재냐? 단열재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흔히들 많이 쓰이는 단열재, 뭐 하얀색.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얀색 단열재 많이 보잖아요. 그런 하얀색이라든가 핑크색. 이 단열재 자체도 마찬가지로 만들 때 석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석유 계통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열재를 이런 강판, 아까 배운 아연이 도금된 철판, 강판이랑 서로 일체화되게 접합하는 거예요. 접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외벽이라든가 지붕에다가 바로 쓸 수가 있겠죠. 단열재를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외벽 같은 경우에 단열재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콘크리트 벽체가 있으면은 그렇죠? 단열재가 바깥에 있든 안쪽에 있든 안쪽에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단열재를 놓고 뭐 석고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마감재를 붙이게 되잖아요.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아연도금 강판이 일체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거죠. 지붕도 그냥 얹으면 되는 거고 벽체도 외벽에다가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단열재 복합 철판이라고도 부르고 두 겹의 강판 사이에 단열재를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단열재가 강판 사이에 껴 있는 거죠. 그러한 자재를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한다. 장점은 뭐 시공 속도가 빠르고 뭐 내구성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죠. 다만 화재에 좀 취약하죠. 방음에도 약하고 외부 충격에도 약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트죠. 이 슬레이트는 뭐 지금은 안 쓰죠. 슬레이트 예전 건물들 많이 쓰이고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일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면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성면이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라서 200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예 생산도 안 하고 사용도 안 되게 다 금지가 돼 있어요. 금지가 돼 있어서 이 성면 슬레이트를 이 해체할 때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냥 뭐 살짝 뗀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1층짜리 단층짜리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쓴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외부 비계를 설치를 해서 비닐로 이중삼중을 다 막습니다. 다 막고 여기다가 별도 출입구를 설치를 해서 요거를 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감리도 따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슬레이트 지붕, 성면 슬레이트 지붕재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 물론 뭐 예전에는 뭐 슬레이트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다 했었죠. 자, 그다음에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합성 시트 기화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오른쪽 그림판을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방수제로 썼던 이런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 삼입판 넣고 맨 마지막 표면에 돌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돌가루를 뿌려서 이렇게 네모난 장으로 얇은 철판 모양처럼 마감재로 되어 있는 게 아스팔트 싱글이고 이 아스팔트 싱글은 아무래도 좀 가볍죠. 가볍고 시공도 간편합니다. 다만 이것도 불에 좀 약하죠. 불에 약하고 그리고 지붕에 좀 많이 쓰죠. 당연히 아스팔트 싱글은 돌 입자가 들어간 이런 형태의 이런 재료를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데 지붕에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원래는 지붕에 쓸 때 뭐 콘크리트 위에다가 바로 붙이기도 해요. 바로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고 합판이라든가 미리 밑작업, 하지 작업이라고 하죠. 면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평활하게 한 다음에 이 아래부터 차례대로 아스팔트 싱글을 덧붙인다 라고 하는 게 아스팔트 싱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마감재로서는 이제 시트 방수재로 그대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죠. 그대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트는
아까 봤던 뭐 고무계, 아스팔트계 이러한 재료들을 이러한 뭐 시트지처럼 두툼합니다. 두께 뭐 1cm가 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두껍기도 하고 얇기도 해요. 재료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롤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시트지 접착하듯이 지붕에다가 요 시트지를 점점점 펼쳐가지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붙이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시공 기간도 짧고 경제적이지만 변형이나 열화가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나라가 일교차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기 때문에 시트 방수를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이렇게 붙이거든요. 붙여서 끝내기도 하는데 일사를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뜨거운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고 비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뭐 좀 솟아난다라든가 변형이 되기 쉽고 또 시간이 일정 정도 흐르면은 이게 접착력이 조금 있으면서 이 콘크리트 모체가 약하게 되면은 이 모체를 콘크리트 모체 표면이랑 같이 이 시트 방수제가 떨어지기도 해요. 떨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 흔히들 뭐 예전에는 뭐 렉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 지붕 마감재 투명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보이죠. 전통시장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에도 많이 쓰이는데 유리 대신 쓰이는 투명한 플라스틱 판이다. 그게 폴리카보네이트고 폴리카보네이트와 렉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렉산은 이제 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상품명이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플라스틱 판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자세히 조금 보면은 뭐 이렇게 돼요. 두께는 물론 얇지만은 이렇게 얇아가지고 요거 자체가 이렇게 벌집 모양 구조로 조금 되어 있어요. 벌집 모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죠. 벌집 모양으로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이런 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다, 렉산이라고 하는 그런 폴리카보네이트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유리보다 뭐 강도도 강하고 충격에 의해서 파손도 적고 단점은 스크래치에 약하고 황변, 노랗게 변하고 열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아까 뭐 오른편에 아까 위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게 벌집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붕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사를 받죠. 그럼 표면에 열을 받죠. 열을 받으니까 표면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거를 이 벌집 모양 구조가 잡아주죠. 잡아주면서 이게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도 나요.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재료가 수축 평창에 이제 변형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따닥따닥거리는 소리가 난다. 한낮에 보통 한 10시 정도 일사가 좀 강해질 때 요럴 때 소리가 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재료가 폴리카보네이트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막구조죠. 막구조는 일단은 뭐 체육공원 같은데 이런 데 좀 많이 쓰이는데 얇고 유연한 뭐 막이라든가 특수합성 소재를 이용해서 뭐 지붕으로 좀 쓰이는 거죠. 좀 당겨가지고 장점은 아무래도 재료가 가볍고 유연하고 내구성은 좀 부족하게 되겠죠. 단점은. 자, 막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외부 마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자체에 보면은 콘크리트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되죠? 보통 뭐 페인트를 칠하게 되죠.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뭐 돌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외장 마감재도 붙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노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있는 콘크리트 그대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점점점 박혀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 콘크리트인데 자, 이 노출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싸진 않습니다. 이거 마감이 없으니까 싼 거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노출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통 일반적인 공사비에 뭐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그 품질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도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한 1 입방미터, 가로 세로 1m에 높이 1m, 1 입방미터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1루베라고 보통 부릅니다. 루베라고 부르는데
입방비트당 콘크리트 가격이 예전에는 뭐, 2019년도만 해도 한 6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합니다. 10만, 일반적인 콘크리트 가격도 그런데 노출 콘크리트용은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 배합이 또 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도 비싸고 그리고 재료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장점으로서는 뭐 그 차음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감재가 탈락한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균일 발생됐을 경우에 바로 보수하기도 쉽죠. 그런 보수가 쉬운 게 일단은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고 단열 성능도 부족하고 그거에 맞는 단점도 충분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도장 같은 경우에는, 자, 페인트나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가지고 도장하는 건데, 뭐 수성 페인트 크게, 뭐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 뭐 여기 써 있죠. 아크릴 페인트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수성 페인트는 말 그대로 물이 들어간 거예요. 물이 들어간 거고, 아크릴 페인트나 유성 페인트를 쓰기도 하고, 수성 페인트를 좀 주로 많이 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외부 도장이든 내부 도장이든 주로 수성 페인트요. 외부용 수성 페인트도 있고 내부용 수성 페인트도 별도 있습니다. 이 수성 페인트는 말 그대로 좀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거죠. 주된 재료가 물이 좀 많이 들어간 재료가 수성 페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도장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싸죠. 마감재로서는. 그렇지만은 동절기에 할 경우 좀 갈라진 현상도 있고 재도장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도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서 도장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단열, 드라이비트라고 하죠. 흔히들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외단열 마감인데 일단은 장단점부터 알아보면은 단열재를 단열재를 바깥에 외벽에 바깥에다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표면 미장 마감하고 하거나 뭐 뿜칠을 해주거나 이렇게 마감한 거를 별도로 얘기해요. 따라서 장점은 어떻다? 이제 이거 단열 효과가 엄청 좋죠. 그리고 색상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단점은 뭐 수분 침투라든가 이런 단열재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불일이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드라비트라고 하는 거는 외벽 콘크리트 벽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격차가 있으면은 이 바깥쪽 외부 쪽에다가 단열재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열재를 외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단열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표면 뭐 메쉬라고 해가지고 그물망 같은 거를 또 발라줘요. 발라주고 미장도 하고 그 다음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은 뿜칠 같은 거 이런 정도로 마감을 하는 게 드라이비트죠. 이쪽은 이제 내부가 되겠고 그럼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였으니까 어떻게 되죠? 손으로 살짝 뭐 툭툭 치거나 얇은 걸로 뭐 가벼운 걸로 살짝 툭툭 쳤을 때 퉁퉁거리는 맑은 소리가 나요. 맑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번 두드려 보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살짝씩 두드려 보면은 맑은 통통거리는 맑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할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마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 이 외부에다가 단열재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는 단열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단열재를 내부에 쓰는 것보다는 단열재를 이렇게 내부에 붙이기도 하죠. 내부에 붙이면은 내단열, 그리고 단열재를 바깥에다 붙이면은 외단열. 드라이비트는 당연히 바깥에다 붙이니까 외단열이 되겠죠. 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평면상으로 이런 형태의 벽이 있다라고 칩시다. 벽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예요. 내부면은 단열재를 안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내단열 할 경우에는 단열재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예. 석고보드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겨울에 어떻게 되죠? 이쪽은 겨울에 냉기가 침투하면 단열재가 다 막아주겠죠. 그런데 어쩐다 이 벽체와 벽체, 콘크리트 벽체죠. 벽체와 벽체가 서로 만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냉기가 냉기가 이쪽 부분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얇은 단열재 한 두께 한 1cm짜리에서 한 10mm에서 15mm짜리 얇은 단열재를 벽체에 매립해서 넣기도 해요. 아파트 같은 건 당연히 넣기도 하고 이 길이 한 45cm 정도, 450mm죠. 미리 단위라면 이 두께로
얇은 단열재, 아니면 1cm 두께의 단열재를 넣기도 한다. 이렇게 겨울철에 냉교, 외기가 침투하는 거를 이제 열교라고 해요. 냉교, 열교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 콜드 브리치라고 하죠. 콜드 브리치. 브리치. 자, 그다음에 이제 목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는 그 마감재를 이제 나무로 쓴 거죠. 이렇게 방부목 일반적인 목재에다가 이거는 방부목은 목재에다가 방부액을 적신 거예요. 방부액을 적셔가지고 외부에다가 잘 쓸 수 있게 방부액이니까 이제 방부제죠. 방부제를 목재에다가 충분히 적셔가지고 말려서 건조한 다음에 쓰는 게 방부목이다. 그 다음에 적산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들 미국 쪽에서 많이 나는 이제 목재입니다. 적산목은. 그 다음에 낙엽송. 낙엽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나무과인데 소나무랑 비슷한 건데 뭐 낙엽 자체가 약간 그 넓은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나뭇잎이 넓은 나무를 이제 낙엽송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안죠 편백나무 이런 부분들은 마감재로 쓰는 거고요. 당연히 고급적이고 그다음에 외벽에도 일부 좀 쓰이기도 하는데 오래 가진 않는다. 아무래도 나무로 썼기 때문에 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딩, 외부 마감재 중에서도 사이딩 패널, 뭐 가로판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딩 패널과 사이딩은 조금 다른데 일단은 사이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 사이딩이 자체가 영어예요, 영어. 사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드 우리가 한쪽 사이드 저쪽 즉 사이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사이딩은 외벽을 뜻해요. 외벽. 따라서 사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외벽이다. 외벽 마감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이딩 재료, 외벽 마감재로 쓰이는 재료로는 주로 뭐 시멘트 사이딩이라든가 알루미늄 금속 사이딩, 뭐 세라믹 사이딩,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이는데, 외장용이나 내장용, 요즘에는 뭐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좀 많이 또 쓰이기도 하죠. 세라믹 사이딩은 뭐냐면은 그냥 시멘트 판 있죠? 시멘트 판에다가 주변에다가, 표면에다가 마감을 한 거를 뭐 그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이딩을 붙일 때는 벽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벽체가 단면으로 볼게요. 단면으로 보면은 벽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콘크리트 벽체 위에다가 사이딩 마감은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지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하지 작업이라는 거 해가지고 철물을 이게 별도로 붙이는 거죠. 철물을 별도로 붙이고 사이딩 표면을 이제 마감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클립 같은 걸 써가지고 부착을 하는데 마감을 하는 거다. 사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외벽 마감이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뭐 가로 패널 사이딩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이죠. 따라서 사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외벽 마감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 있죠. 아까 좀 봤던 거랑 좀 같죠. 단열재 사이다 넣고 컬러 강판이나 이런 부분들 넣고 따라서 이런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도 좀 많이 쓰이고 벽체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공장이라든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구조에는 이러한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을 하는 게 편하죠. 편하고 합리적이고 따라서 샌드위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좀 싸죠. 쌉니다. 비용이 합리적이고 공사하기도 쉽고 다만 화재에 취약하고 강도도 약하고 이음새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재죠, 석재. 석재인데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저층부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냥 돌을 붙이는 겁니다. 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면은 좀 오래도록 가죠. 석재니까 석재를 외부에 마감재로 붙이는 거니까 석재 자체는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이잖아요. 따라서 지진이나 충격 방지도 우수하고 요거는 왜냐면은 붙이는 방식을 건식으로 붙여요. 이따 말씀드릴 거고 보수도 좀 용이하죠. 다만 이제 공사 기간도 길고 이게 돌이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돌 한 장 자체가. 자, 이게 왜 또 지진이나 충격 방지라든가 보수 공사가 용이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콘크리트 벽체가 있습니다. 벽체가 있으면은 주로 이제 외부에다가 많이 쓰잖아요. 외부에다 쓸 때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이런 니은자형, 이런 철물을 좀 받쳐요. 철물을 받치고 서로 좀 연결, 이음철물도 받치고 그때 그리고 나서 돌을 이렇게 한 장씩 붙이는 거예요. 돌을 외벽 돌을 한 장씩 이제 서로 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장씩 붙이고 따라서 이건 당연히 콩쿠타는 이렇게 접합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건식으로 서로 분리 되어 있고 서로 만드는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실란트라고 하죠. 실리콘을 쏘죠. 실란트를 싸서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든가 충격 방지가 우수하고 그리고 한 장만 떼가지고 부술 수도 있고 외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마감재로 쓰이는 석재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장벽돌이죠. 치장벽돌. 외부의 점토 벽돌 같은 이런 벽돌을 쓰는 거를 이제 치장벽돌이라고 하죠. 하는데 이제 파벽돌, 고벽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벽돌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점토벽돌 마찬가지로 벽돌은 이런 형태잖아요. 화벽돌은 요거를 얇게 좀 잘라낸 거야. 잘라낸 거. 예. 타일같이 잘라낸 거를 파벽돌이다. 고벽돌은 옛날에 사용하던 거를 재활용하는 게 고벽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과 단점은 뭐 말 그대로 뭐 반영구적이죠. 반영구적이고 시공 난이도가 조금 높고 생각보다 이것도 비용이 비싸요. 만만치 않습니다. 파벽돌 같은 경우에도 점토벽돌로 하거나 파벽돌로 하거나 특히 파벽돌 하면 뭐 점토벽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부분 얇은 그 타일 같이 얇은 이제 그 벽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적이면서 점토벽돌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점토벽돌 하면 거의 반영구적이잖아요. 반영구적이고 오래가고 이 점토벽돌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도 비쌉니다. 뭐한 주택 하나만 하더라도 몇 천 장 들어가고 몇만 장이 우습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비싸다. 파벽돌 자체가 아니 점토벽돌 시장벽돌로 마감하는 게 생각보다 비쌉니다. 예. 그다음에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거를 커튼홀이라고 합니다. 커튼홀. 우리 흔히들 이제 커튼 치잖아요. 커튼 치는 것처럼 유리 자체로 외벽을 마감하는 거를 커튼월이라고 해요. 이거를 고층 벽체, 고층에서 이제 사무실 같은 건물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쓰고 장점은 뭐 밝게 되겠죠. 밝고 그리고 인면 디자인도 좀 있고 선택의 폭이 크고 단점은 단열이 약하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외벽 마감 자체가 다 커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춥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 커튼을은 뭐 보실 일이거나 우리가 점검할 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유리로 외벽을 마감하는 게 커튼월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외벽을 타일로, 도기질 타일이나 자기질 타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도기질 타일이죠. 먼저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에는 벽 타일에 많이 써요. 자기질 타일은 바닥 타일에 많이 쓰고, 요게 굽는 게 서로 조금 달라요. 도기질 타일 같은 경우에는 타일을 이제 소성한데 만들 때 한 1000도씨 이상, 1000도씨에서 1100도씨 정도로 굽고, 다만 이 표면의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성이랑 강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이쁘기 때문에 벽 타일로 많이 쓰이는 거죠. 도기질 타일이. 자기질 타일 같은 경우는 바닥 타일로 많이 쓰이는데 한 1200도에서 1300도 정도로 이제 굽는 거예요. 자기질 타일은. 그리고 방수성도 이제 뛰어나고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바닥 타일로 많이 쓰이죠. 광이 나는 폴리싱 타일. 폴리싱이라는 게 반짝반짝 이제 문지를 다 해가지고 광이 난다 해서 폴리싱이에요. 포세링은 광이 없는 타일 같은 경우는 포세링 타일이고 따라서 이런 도기질 타일이든 자기질 타일이든 석재 타일이나 유리 타일 같은 경우로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외벽 마감재로 타일로 마감한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 것처럼 제로상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기 자세히 써 있네요.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폴리싱 타일, 포세린 타일. 도기질 타일은 뭐다? 도기질 타일은 벽에 많이 쓴다. 자기질 타일은 바닥에 많이 쓴다. 어, 폴리싱은 광택이 나는 거고 포세린 타일은 광택이 없는 거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내용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속 패널인데요. 금속 패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금속 패널은 뭐 이제 징크. 아까 징크는 아연이다. 그렇죠? 징크는 제타 NC 해가지고 아연이다. 오리지널 이제 아연판으로 되어 있는 게 징크. 알루미늄 일부 좀 알루미늄과 아연을 섞어서 만든 게 알루미늄 징크. 리얼 징크는 이제 칼라 강판. 강판에다가 그 색깔을 좀 칠한 거죠. 색깔을 칠한 거고. 우리가 금속 패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흔히들 얘기할 때는 단열재랑 좀 같이 써요. 이렇게 단열재가 있고 금속판이 하나로 되게 같이 일체화된 거죠. 일체화된 거. 일체화된 거를 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류에 따라서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 징크, 리얼 징크 장단점은 아무래도 뭐 좀 손상이 조금 약해요. 단점. 이거 시공상 이음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이딩이라든가 뭐 금속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특히 이제 모서리 벽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서리 부분에 사이딩 같은 경우에도 요 모서리 부분들 요 자재가 좀 별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요런 모서리라든가 이음부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내부 마감재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배 위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도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벽지에다가 종이, 시크 벽지, 뭐 방해 벽지 이런 거를 바르는 거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합지, 종이로 만든 벽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실크 벽지라고 하는데 종이 표면에다가 PVC를 덧댄 거예요. 만든 컵. 정확한 명칭은 뭐 비닐 실크 벽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유 벽지도 있고 방염 벽지도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실크 벽지죠. 실크 벽지를 종이 벽지는 예전에 좀 많이 썼고 뭐 이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종이 벽지 위에다가 PVC 코팅을 해서 두께도 종이 벽지보다 살짝 두껍습니다. 한 0.5mm, 0.4mm, 영상 0.4에서 0.5mm 돼서 PVC 코팅을 한 거기 때문에 오염이 좀 강하게 되겠죠. 자, 이 실크 벽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벽체 한 면이 있다라고 볼게요. 벽체 한 면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여기는 이제 모서리 부분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먼저 콘크리트 벽체 위에 이제 시공을 하는 것만 예를 들게요. 이 벽체가 콘크리트 벽체다라고 할 경우에는 벽체 요 주변 모서리 가장자리 있죠? 가장자리를 맨질맨질하게 처리를 합니다. 맨질맨질하게 처리를 해요. 이거를 이제 샌딩한다고 하죠. 샌딩한다고 하고 여기다가 퍼트를 좀 발라서 벽체를 맨질맨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초배지라고 해가지고 1차로 붙여요. 이렇게 촘촘히 초배지라는 걸 먼저 붙입니다. 초배지라는 걸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실크 벽지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붙이는 거야.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실크 벽지를 초배지 위에다가 실크 벽지를 붙이는 거예요. 초배지 위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초배지 자체가 1차 초배지 자체가 한번 붙이고 그 위에다가 실크 벽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끝에 부분만 원래의 모체, 콘크리트 벽체랑 접착되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은 살짝 들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면을 평활하고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배지 위에 실크 벽지를 하는 거고 벽체 가장자리랑만 붙어 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실크 벽지 시공을 좀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 나왔으니까, 석고보드 벽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석고보드 폭 자체가 보통 한 900mm, 90cm인 거죠. 이런 거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시크벽지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음부에다가 이 얇은 초배지를 좀 붙여요, 미리. 전면으로 붙이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석고보드 자체는 면이 평활하니까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초배지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다가 실크 벽체를 또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음매 부분이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면 다 석고보드랑 다 전면 이제 발라가지고 다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내화품칠인데 내화품칠은 말 그대로 철골 구조. 여기 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골 구조에다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인 뭐 안면이라고 하는데 성면이랑은 좀 다릅니다.
앞면이랑 뭐 시멘트랑 좀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혼화제도 좀 일부 좀 넣어가지고 요거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죠. 뿌려가지고 붙여주는 게 내화품칠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내화품칠 자체는 이제 그 피복 두께에 따라서 한 10mm다. 피복 두께가 그러면은 내화 시간 1시간이다. 이 시간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점점 더 따라서 견딜래 불화 불에 잘 견디는 성질의 마감재다. 내화뿜칠이다. 그래서 내후에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칼라 강판인데요. 칼라 강판은 내부에 그렇게 뭐 미관상으로만 쓰고 잘 쓰지는 않는데 뭐 알루미늄 시트 칼라 강판이든 여러 가지 뭐 강판인데요. 다양한 이제 미관상 뭐 좋게 하기 위해서 칼라 강판을 쓰건데 칼라 강판도 마찬가지로 그냥 강판을 벽체에다 붙일 수는 없죠. 따라서 밑작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밑바탕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붙이기 위한 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강판을 붙이는 거예요. 강판을 붙이는 게 칼라 강판이다. 이 정도 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마감재에 대해서 목 구조부터 해가지고 마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마트 실안정관리 매니저분 항상 정진하는 자세와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는 자세 잊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그동안 구조부터 해가지고 마감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교육받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